네,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말하는데요. 마음에 쉽게 그늘이 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고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에 좀 용기를 내지 못한다면 자존감이 많이 작아져 있는 상태라고 해요. 여러분의 자존감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나요? 오늘은 용기 있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의 강연자 박진우 이사님 앞으로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춘들에게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 아프니까 사람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 겁니다. 예, 강의를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볼 수 있냐면은 자신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 거기서 힘을 얻고 또 취업 준비하시고 학업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한번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좀 취준생 시절을 겪다 보면 아픔을 많이 겪게 되는데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럼 생각이 흐르는 청산뉴스, 오늘 강연자 박진우 이사님과 함께 시작해 볼게요. 네, 우리가 이번에 다룰 주제는 아프니까 사람이다라는 주제입니다. 아프니까 사람. 그러니까 아픔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피하려고 해요. 그리고 도망가고 싶어하고 끝까지 그 아픔을 어떻게 보면은 피하고 싶어하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바쁘고 또 복잡하고 다사다난한 일을 경험하면서 아픔을 잊어버리고 싶어하죠. 근데 이게 이제 큰 문제라는 거예요. 아픔을 잊어버리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자기 자신에 대해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아픔을 다루지 않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미워하게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딱 왔는데 버스를 이렇게 탔어요. 좌석버스를 탔는데 바로 옆에 웬 이제 청년이 앉은 거죠. 30분 내내 떠들어. 30분 내내 떠들어. 30분 내내. 딱 전화기 꽂고 30분 내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차를 타는 사람 대부분 어떻게 출근하는 시간인데 30분 내내 떠들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이제 눈치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슬쩍 눈치를 주고 이렇게 주는데 왜 30분 동안 떠들까요? 그게 나는 이제 의문이었어요. 아마 말의 주도권을 잡고 싶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긴급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자는 척하면서 들어봤어요. 살짝. 그래서는 안 되는데 들어봤는데 별 내용이 없어요. 어제 피자를 샀는데 피자가 다 탄겨왔고 그래서 컴플라인 했는데 어쩌죠? 그래 남자인데. 그럼 여자친구랑 이야기하는 아니에요. 남자끼리. 별 얘기 없어요. 별 얘기가. 근데 30분 동안 떠들 건 아니잖아요. 아침에 출근 시간 피곤하고 힘든데 그렇게 이야기를 떠들 거 아닌데 저게 뭘까라고 생각이 들어보니까 생각하는 게 딱 떠올랐던 게 아픔이에요. 아픔. 아픔을 다루는 시간이 있으면은 그런 행동을 안 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심리학적으로는 abnormal behavior, 그러니까 이상행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한 이상행동이죠. 강한 이상행동은 뭐 유영철이나 조두순 같은 사람이 강한 이상행동이고 약한 행동을 우리가 또 반복적으로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수업에서 아픔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학자가 자아가 어떻게 형성되냐 해서 세 가지 영역을 나눠요. 세 가지 영역이 나오는 게 사회적 자아 이야기예요. 사회적 자아. 사회적 자아라는 건 뭐냐? 인간이 어떤 관계성을 통해서 나를 형성해 나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이 포지션에 굉장히 목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국의 문화적 특성이 참 재밌는 특성이 뭐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해도 퇴임 후에는 스티브예요. 스티브예요. 우리는 대통령을 하고 장관을 하고 국회의원을 해도 퇴직 후에도 장관이에요. 장관. 우리나라에는 독특한 어떤 사회적 자아의 강한 면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전직 청장을 하셨다. 전직 장관을 했으면은 공적인 자리에서 퇴직을 하신 지 20년, 30년이 돼도 장관이라 불러주기를 은근히 기대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사회적 자아예요. 그럼 이 사회적 자아가 어떻게 형성되냐 한번 볼게요. 부모 및 교사 및 친구의 평가 활동이 나에 대해 형성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부모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인식을 심어주냐가 자아가 형성하는 기초를 형성해요.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동 시기에 어떤 사랑을 받은 경험, 사랑을 받지 못한 경험이 현재의 나를 만들어요. 저는 사랑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아빠한테. 우리 아버지 너무 바쁘셨어요. 네, 바쁘셔가지고 저는 사랑을 받은 경험이 드물어요. 아버지랑 같이 식사한 적도 드물고요.
그 다음에 목욕탕 갔던 기억이 잠깐 떠오르는데 목욕탕에 가서 아버지 하신 말이 뜨거운 물에 30분 있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머리 이발하러 가세요. 왜요? 뜨거운 물에 빨리 30분 있어야지 때밀기가 편하거든. 그렇죠? 그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당시에 아버지들은 대부분 사랑을 표현하는 게 인색해요. 지금 이제 70 넘으셔서 이제 좋아한다, 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데 싫어. 조용히 내가 싫어. 내가 부담이 돼 이제는. 근데 아버지는 이제 끊임없이 표현하고 싶고 연락하고 싶고 그렇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부모를 형성한 나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 다음에 또래 친구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자아가 또 이제 행동이 드러나요. 그렇죠? 가수나 어떤 그룹을 좋아하게 되면 내 친구가 이 그룹을 좋아하면 그 따라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유명한 어떤 그룹을 좋아하면 그 그룹을 따라가는 거. 이런 행동들이 드러나고요. 이를 통해서 또 스스로에 대한 가치감이 형성이 돼요. 내가 존중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고 필요한 사람이다 인식하게 되는 과정이죠. 가치감이라는 게 뭐랑 연결되면 자존감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가에 따라서 내 자존감이 높고 낮고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자존감 낮았어요. 자존감이 낮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에 대한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대인관계에서 늘 무섭고 두려운 거죠. 택시를 탔는데 아직도 그 기억나요. 오늘 제 강의 준비하면서 나는 아픔이 뭘까에 대해서 성찰하는 시간 가졌는데 택시를 탈 때마다 택시 기사를 확인해요. 어떤 사람인지 내가. 근데 그게 특성이더라고. 택시를 타기 전에 빈 차를 타면 되잖아요. 근데 기사가 어떤 사람 이렇게 본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걸 난 몰랐어요.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나. 그렇죠? 그래서 택시 기사가 아버지랑 닮으면은 안 타. 우리 아빠처럼 무서웠거든. 지금은 좋아요. 지금은 너무 좋아요. 아버지랑 좋은데 그 당시는 너무 무서워요. 택시 기사가 아버지랑 비슷한 유형의 체격을 가진 사람이면 안 타. 근데 그걸 알게 되는데 10년이 걸리더라고요. 아버지가 엄격하고 무서웠던 분이지만 참 좋으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자상하고 참 좋으신 면도 있는데 표현을 잘 못하고 좀 엄격하게 우리를 이제 훈육하신 거죠. 양육하신 거죠. 마찬가지예요. 스스로의 가치감은 부모를 통해서, 주위 사람을 통해서 이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형식으로 자아가 형성되면서 아픔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이 아픔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다뤄지냐에 따라서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는 거예요. 병원에 제가 잠깐 있었어요. 많이 있지는 않고 병원에 잠깐 있으면서 연구원으로 있었는데 그 병원에 있는 환자들 특징들이 있어요. 무슨 특징들이 뭐냐면은 일단 자아가 약해요. 자아가. 그래서 유리 같아요, 자아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친구들 만나면 자아가 약한 특징이 뭐야? 네 말이 상처 입었어. 자주 말하는 친구 있어요. 그 사람도 자아가 약한 거고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자아가 약한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 언제 해야 돼요? 미안할 때 하면 돼요. 근데 왜 미안하다고 해요? 미안하다 말하면서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빨리 이렇게 갈등과 긴장되는 순간이 쫙 치고 올라가는 순간에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먼저 내가 사과하는 거예요. 그게 뭐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미안하다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뭐예요? 그 긴장의 순간에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 갈등의 순간을 빨리 도망가고 싶은 빨리.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안하다. 그러면 빨리 벗어날 수 있거든. 갈등이라는 게 생산적인 작업이에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갈등이라는 게 굉장히 생산적인 작업이에요. 조직의 갈등이 어떤 그 조직은 죽은 조직입니다. 죽은 조직. 그래서 갈등이라는 게 굉장히 생산적인 작업인데 그 갈등을 견디는 힘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미안하다거나 도망다니죠. 우리가 왜 아픔을 접하지 않으려고 하죠? 도망가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 자아가 이게 부담되는 거예요.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건강한 자아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김남도 선생님이 서울대 교수님이신데 수필집을 하나 내요. 이게 바로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거예요.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이게 수필집을 하나 내는데 이게 빅히트를 쳐요.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이 책을 읽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래서 시작하는 모든 존재는 늘 아프고 불안하다. 정말 마음에 이렇게 딱 와닿는 말이에요. 하지만 기억하라. 그대가 눈부시게 아름답다. 아름답고 필요하고 사랑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한 순간 인터넷에서 감론을 막 싸우기 시작해요. 왜 아프는 게 청춘의 전유물처럼 말하냐 이거예요. 아픈 게 청춘의 전유물이에요? 아니라는 건데 아픈 시기를 왜 청춘을 들먹이면서 말하냐? 그렇죠. 그래서 많은 가수들이나
또 뭐 개그맨들이 이거 패러디를 해요. 어떤 이제 패러디 그걸 봤더니 이렇게 가서 면접을 봤어요. 면접을 딱 떨어졌어. 면접 떨어지고 막 힘들어하는 이제 사람이 있는 거죠. 취업에 떨어지고 그래서 힘들어하니까 회사 임원이 딱 나오더만 방금 면접 본 사람이 꼬치꼬치 따지고 막 힘들게 했던 사람이죠. 어깨를 다닥거리면서 괜찮아 힘내 아프니까 청춘이야. 그때 개그맨이 뭐라고 해? 아프면 환자지. 그게 무슨 청춘이야? 아프면 환자지. 그리고 막 욕을 먹는 게 나와요. 이런 패러디가 나오는 거예요. 아프는 게 왜 청춘의 전임을처럼 말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테마를 그거 잡은 거예요. 아프다는 건 청춘의 전임문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아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프면 어떻게 다루고 그걸 통해서 성장의 계기로 삼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사진이 하나 나올 거예요. 괜찮아요? 잘생겼어요? 예, 제 아들입니다. 예, 잘생겼죠? 예. 이때는 아마 딱지를 땄을 때일 거예요. 딱지 게임을 해서 딱지를 많이 따거나 엄마 아빠가 딱지를 사준다고 하거나 예, 아니면 엄마 아빠가 뭐예요? 자기 원하는 걸 해줬을 때 그래서 행복하죠. 아동도 굉장히 행복한 표정이죠. 그런데 우울해져요. 왜 우울해지죠? 그죠? 봐봐요. 아 신나. 난 최고야. 엄마 아빠가 나한테 다 해줘. 나는 이제 딱지를 땄어. 친구랑 나 놀러 갈 거야. 방방이 갈 거야. 그럼 이게 표정이 지어요. 그쵸? 근데 안 돼. 그 한마디에 우울해지는 거예요. 거절이에요. 거절. 아픔 어디서 시작하냐? 거절에서 시작해요. 거절에서. 거절당하면 저 표정을 짓죠. 시위를 하죠. 저건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동같이 제가 그 신부님도 알고요. 목사님도 알고 그런데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른 신부님이나 목사님들 보면요. 순수해요. 특징이 순수해요. 제가 서강대 대학원 다닐 때 김정택 신부님을 가까이서 뵀어요. 지금 서강대 이사장님이세요. 근데 그분을 가까이 뵀는데 순수하세요. 아이처럼. 화도 잘 내세요. 화낼 일 있으면 화내고 좋은 일 있으면 좋게 하고 미소 짓고 그리고 또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조교 때 생일을 다 챙겨줘요. 항상 대학원장 할 때 제가 감동했던 게 뭐냐면 조교들 생일 날짜를 적으라고요. 제가 조교장 했거든요. 그때 대학원장 하셨고 그러면은 그걸 쭉 적으세요. 그리고 생일을 꼭 챙겨주세요. 아이같이 순수하더라고요. 목사님 한 분 또 아는데 그 목사님도 화도 내고 웃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니까 억압된 게 없어. 화가 낼 사람은 화를 내고 또 표현도 해요. 근데 아이같이 순수해요. 아동은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장하면서 화를 내는 것을 못하게 하죠. 화를 내면 어떻게 해요? 대인관계 깨지죠. 그런 걸 경험하면서 자기 감정을 숨기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해? 아픔이 시작합니다. 아픔. 그래서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하고 건강해진다는 건 뭐예요? 화를 낼 줄 아는 거예요. 나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내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줄 아는 겁니다. 그 병원에서 제가 이제 집단 상담을 교육받으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담당했던 신부님이 제게 해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제일 권위 있는 슈퍼바이저가 해준 말이에요. 진우 씨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라 생각합니까? 그게 참 의문이었어요. 한 번도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신부님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라 생각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돈이 많은 사람이요? 명예가 있는 사람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요? 아니면 학력이 높은 사람이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때 제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아픔이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슈퍼바이저가 제가 상담 받을 때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당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거고 감정을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픔을 들여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사람에 의해서 무서워한다 이거예요. 그때 제가 갖고 온 증상이 뭐라 하면 무서워했어요. 대인관계나 관계성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고립되는 걸 찾아갈 때였어요. 일본에는요 60만 명의 은둔형 외톨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무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다음에 혼자 밥을 먹고 게임을 해요. 그리고 다시 뭐예요? 다시 아르바이트하고 게임을 하고 그렇게 해서 60까지 가는 분들이 꽤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일본의 문제라는 거예요. 은둔형 외톨이 문제. 어떤 문제요? 행복해야 된다.
행복해. 행복은 뭐예요? 감정과 생각 표현한다.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아동은 언제 아픈가 한번 봅시다. 아프니까 아동이다. 아동도 우울하다는 거죠. 셀리그만이라는 학자가 이 연구를 해요. 두 그룹을 나누는데 A의 실험과 B 집단을 구분해서 A 집단에서 뭘 형성하냐? A 집단에는 전기 충격을 가해요. 개한테. B 집단도 전기 충격을 가해요. 그런데 A 집단은 지렛대를 하나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코를 딱 건들면은 지렛대가 딱 눌러지면서 전기 충격이 멈춰지는 거죠. B 집단의 개는 지렛대를 없애버린 거예요. 전기 충격을 당하면은 그대로 전기 충격을 당하게 만들었어요. 이 A라는 집단과 B 집단이라는 것을 구분해서 후에 연구를 제시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와요. 이 전기 충격을 주되 지렛대를 다 없앴어요. 지렛대 없애고 언제라도 이 두 마리의 개가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근데 A라는 집단에 속한 게 아까 말했죠. 지렛대. 자기가 아픔이라는 거, 두려움이라는 걸 통제했던 전기 충격을 지렛대로 콕 건드려서 멈추게 했던 그 집단은 빨리 튀어나오더래요. 그 개의 전기 충격에 거기서 튀어나오는데 두 번째 무기력에 빠졌던 집단이 있어요. 그 집단이 뭐죠? 지렛대가 없는 집단. 그 개는 전기 충격을 가면은 빠져나올 수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냥 그 고통을 견디더래요. 그래서 셀리그만이 뭘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학습된 무기력을 하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죠. 재밌죠? 왜 가정폭력 당하는 여성들한테 물어봐요? 상담을 하면은 가정폭력 당하는 그 여성들한테 뭐라 물어봐요?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이 폭력 동안에서 폭력을 경험할 때 당신은 왜 신고하지 않았죠? 왜 적극적으로 다루지 못했어? 이게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그 상황을 자기가 통제를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을 계속 접하면 사람이 어떻게 무기력을 학습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나올 수가 있고 벗어날 수가 있는데도 벗어나기 싫어하게 되죠. 이게 바로 셀리그만이라 말하는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아동은 가장 이 무기력 상황이 언제예요?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냐, 친구가 어떻게 반응하냐 이런 거예요. 이 무기력 상황이 학습되지 않도록 건강하게 잡아주는 게 아동의 시기에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할 수 있죠. 현재 나의 증상이나 현재 나의 문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아동 때 부모랑 어떻게 했냐, 이런 무기력 상황을 경험했냐, 이런 걸 지켜봐야 돼요. 그럼 그걸 들여다보고 탐색하면서 상담자한테 마음껏 털어놓죠. 그러면서 뭘 찾아요?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아동이 아픈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언제 아동이 아픈가?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아동이 아프다는 얘기가 최근에 나온 얘기입니다. 1800년대는 아동이 아프다는 얘기 안 나와요. 후에 아동 우울증에 대해서 셀리그만이 이걸 연구하면서 아동 우울증에 집중력 하고 다니면서 그때 아동 우울증에 대한 연구가 확산이 돼요. 언제 우울하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제 아들을 이제 확인해 봤어요. 제 아동이 언제 우울하나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딱지를 잃을 때 우울하더라고요. 딱지를 잃을 때. 예? 딱지를. 근데 이게요, 저희 사는 지역에 딱지 남매라고 있어. 딱지 고수가 있어, 딱지. 야, 남매가 팀이 돼가지고 딱지라고 다녀요. 야, 이게 무서워. 걔네들이 딱 나면 딱지를 하는 애들 다 도망가. 야, 공포에 딱지 나온다. 그래서 이 딱지도 이렇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가방을 하나씩 메고 다니는 거예요. 야, 이게 재밌더라고요. 오후 3시가 제 집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베란다에서 이렇게 이 마당이 보여요. 마당 이제 아파트니까 이렇게 보면은 마당이라 하지만 아파트에 이렇게 정원도 있고 이런 애들 노는 놀이터가 보인다. 그러면은 아이들이요 3시 되면요 가방을 하나씩 들고 나타나요. 근데 딱지 남매가 딱 되면 다 도망가. 그리고 딱지 남매한테 자주 딱지를 털린다는 게 딱지를 잃는다는 거죠. 털리는 애가 우리 아들이. 주로 타켓이 돼. 딴 애들은 딱지 남매 같으면 눈치 봐 도망가는데 이 딱지 남매 틈에는 우리 아들은 너무 잘 키웠어. 너무 이 도전 의식을 갖게 키웠어. 한번 붙어보리라. 8살짜리가 못 이기죠. 딱지 남매를. 2명이 팀을 해서 어떻게 팀이라는 거 뭐냐면 3명이 딱지를 하면 2명이 집중적으로 우리 아들 딱지만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팀이에요. 팀. 이 팀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딱지를 잃으면은 그들이 말하는 전문용어로 털렸다 그래요. 털렸다. 아동끼리도 그런 말 쓰대. 그리고 진판 가판이라는 게 있어요. 알아요? 모르죠? 진판 가판은 뭐냐면 연습 게임. 야, 아동끼리 그 룰이 있어요. 그게 가판은 연습 게임, 진판은 진판. 그래서 먼저 은호를 딱 만나서 A가 있어요. 그 격식이 있어요. 딱지 그냥 치는 게 아니야. 한 판 하시겠습니까? 딱 이래요.
그러면 저쪽에서 이러면 이제 같이 하는 거야. 고수끼리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딱지도 우리 한 판 하시겠습니까? 딱 이렇게 하면 이제 딱지를. 그렇죠? 진판을 벌리면 다 털리는 게 우리 아들이. 그죠? 딱지 이럴 때 굉장히 우울해하더라 이거요. 그러면은 전화가 와요 저한테. 뭐라고 전화하냐? 아빠, 내가 딱지 잃었단 말 바로 안 해요. 10장 따다가. 참 맞아요. 재밌는 말. 10장 따다가 8장 잃었어. 무슨 말이에요? 18장 다 털렸다는 얘기. 근데 딱지를 잃고 나서 다 털렸어. 그러고 와요. 그러고 나서 전화하고 괜찮아. 그러고 나서 나도 마음이 안 좋죠. 그럼 아이가 오면 제가 이렇게 안아줘요. 안아주면 울어요. 다 털렸다 이거죠. 공포에 딱지 나면 다 털렸다 이거죠. 딱 안긴 다음에 한마디 딱 던져요. 그런데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딱 한마디 딱 던지죠. 뭐라고 던지냐면 한 박스 사줄 거지? 그래요. 딱지 한 번 사주지? 그러면 딱지를 이제 사줘요. 그렇죠? 뭔가 이럴 때. 그렇죠? 또 두 번째는 언제 애들이 우울해요? 친구가 안 놀아줄 때 우울하더라 이거예요. 친구가. 친한 친구가 거절을 해요. 그렇죠? 어떨 때 거절해요? 별 이유는 없어. 놀이에 같이 놀 만큼 체력이 안 될 때. 놀이를 하는 데 있어서 같이 재밌지 않을 때. 별 이유가 없어요. 그 거절을 해요. 그때 많이 우울해하는 거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언제 가장 우울해요? 제가 제 아동만 관찰한 겁니다. 부모가 나를 안아주지 않을 때. 우리가 왜 지금 아파요? 엄마 아빠를 탐색해보면 뭐가 나와요.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내가 힘들 때 안아줬냐 이거예요.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을 줬냐 이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나를 안아주지 않을 때 우울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한번 탐색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왜 아까 제가 버스 이야기했죠? 이 버스를 타신 분이 왜 30분 동안 전화를 할까요? 끊으면 되죠. 끊으면 되는데 왜 거절 못하죠? 싫어할까 봐. 또 두 번째 뭐예요? 말에 주도권을 놓기 싫은 거죠. 대화하다 보면 어떤 사람 있죠? 친구는 만나면 그 친구만 말하죠. 말할 건 쥐고 2시간, 3시간 떠들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특징이 뭐냐면은 어렸을 때를 한번 탐색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모가 어떤 피드백을 줬냐 이거죠.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죠. 아프니까 청년이다 이거죠. 아프니까 청년이다. 그래서 청소년기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청소년기라는 거는 뭐냐면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말을 해요. 전문용어로.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울한 거예요. 우울한 거. 기분 나쁘고 좋고. 근데 기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부모님들이 저한테 데리고 와서 애를 좀 고쳐내라는 거예요. 고쳐내라는 거예요. 감정이 너무 민감하게 변하고 갈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합니까? 잘해요. 근데 나한테만 짜증 많이 낸다 이거예요. 괜찮다고요. 건강한 거예요. 무슨 식이야? 질풍노도의 식. 왜 이래요? 호르몬 부비도 있고요. 또 피어 그룹의 수용과 갈등, 수용과 거절을 통해서 갈등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거예요? 2차 성징이라는 거. 청소년기죠. 또 성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뭐 혼란스럽죠.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청년들은 지금 참 우울한 현실들이 있죠. 2015년 OECD에서 한국 하루 공부하는 시간을 체크를 했더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이 공부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적어왔어요. 한국은 7시간 50분. 그렇죠? 영국은 하루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3시간 39분. 일본은 5시간 21분. 무려 뭐예요? 영국에 비해서 4시간을 더 공부하는 나라. 자율학습이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자율학습이었어요? 네, 어쩔 수 없는. 자율학습이 자율적 타율학습이죠. 자율학습인데 왜 자율학습을 땡땡이 쳤다고 왜 때려? 나는 어렸을 때 그 자율학습 땡땡이 치는 게 없는데 자율학습을 땡땡이 치면 혼나죠. 그 다음날. 그렇죠? 이거 뭐예요? 자율학습이 아니죠. 또 어때요? 10시에 자율학습이 끝나면 어떻게? 도서실차가 와 있죠. 그래서 10시에서 2시까지 공부하죠. 2시까지 공부하다가 또 자죠. 그러고 나서 아침에 또 학교 가죠. 이게 매일 반복되죠. 일요일 날도 공부해야 되죠. 공부해야 되고 참 어려운 거죠. 그렇게 돼서 대학을 들어가죠. 우리 교수님들이하고 여쭤보니까 선배 교수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클래스가 1학년이에요. 1학년. 제일 힘들어요. 네. 정말 종잡을 수 없고요. 공부에 대한 의욕도 없고 모든 1학년이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선배들한테 이야기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해서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죠? 승진이 되고 승진 시험을 또 봐야 되고 승진이 되면 어떻게 해요? 40대 후반에 정리해고에 대한 압력이 들어와요.
심지어는 50대 초반에 들어오고. 그런데 우리 인구가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늘어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90세까지 산단 말도 있어요. 근데 90세, 50대 정리해 보면은 25년에서 35년을 뭘 해야 돼요? 생산적인 일을 안 하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퇴직하고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또 내가 아는 이제 고위공직자들, 병무청에서 강의할 때 만난 고위공직자들 의논을 해보니까 그분이 말이 되게 마음이 왔어요. 모 기관에서 청장까지 하신 분이야.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대학 뭐 이렇게 특강을 나가셨는데 그분이 한 말이, 박 교수님, 내가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일하지 말래요. 일을 할 수 있는데 일하지 말래요. 근데 뭔가 막 뜨거운 게 막 올라왔어요. 난 일하고 싶은데 일하지 말래요. 65세 되니까 나가래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 끊임없이 그런 문제를 겪는 거죠. 그럼 청년은 언제 아픈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친구들한테,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 제가 직접 한 거예요. 3일 전에 학생들 물어봤어요. 언제 우울하냐? 언제 아프냐? 쭉 적으라고 했어요. 근데 당연히 학생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더 객관성 있는 이제 데이터죠. 언제 제일 힘드냐? 친구들한테 거절당할 때랑, 여전히 대인관계든지. 아동일 때도 친구한테 거절당할 때 싫고, 청년도 친구한테 거절당하기 싫고, 노년은 또 뭐예요? 남편인 경우는 아내한테 거절당하기 싫고, 그렇죠? 아내는 남편한테 거절당하기 싫고, 또 대인관계에서 또 이렇게 소외대하는 게 싫고, 마찬가지. 이 친구에게 거절당하는 건 평생 과학인 것 같아요. 아픔인 것 같죠? 이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한편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이에요. 제가 박사 논문을 중앙대에서 다문화 가족 청소년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거기 보면요,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단지 외국인 엄마가 있다는 이유로 공격당해요. 그래서 뭐래요? 숨겨. 다문화 청소년 아닌 것처럼 이야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우리나라는 한국과 유사 계통의 피부색을 가진 어머님들이 많으니 다문화 가정 형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숨겨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그러면 언제 너가 다문화 가정을 오픈하니? 친해질 때. 관계性형성될 때. 그러면 노출했을 때 반응이 어떠니? 많은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수용리에 대한 느낌이죠. 직장에 가서도 이 다문화 가정이라는 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또 하죠. 수용과 거절. 여기서 갈등합니다. 때로는 어떤 경우를 해요? 거절당하면 숨기는 거. 평생 숨기는 거. 말하지 않고. 또 누굴 비난해요? 엄마를 공격하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대학 입시. 언제 힘드니? 했더니 대학 입시 이야기 하더라고요. 대학 입시. 그래서 대학 시입 실패할 때와 학점이 떨어졌을 때,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을 때 그게 가장 힘들다. 그렇죠? 응답해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흥행했는데 거기서 정봉이라는 캐릭터 나오는데 육수하죠. 칠수하죠. 희한한 케이스. 육수 칠수가 있어요. 재수, 삼수, 육수, 칠수까지 한다는. 끊임없이 뭐예요? 학교에 들어가야 된다는. 정봉이는요, 거기서 음식을 참 잘하죠? 뭘 해줘야 돼? 그걸 키워줘야 돼요. 음식을 만들 수 있고, 음식을 레시피를 하고, 이거 하는 거, 그러면 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대학이라는 관문을 딱 걸어버리는 거예요. 청년이 우울한 거. 막상 대학에 왔더니 어때요? 재미가 없어. 공부를 하는데 원하는 전공이나 과를 맞춰서 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재미가 없고 힘들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모한테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 아들은 제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아빠한테 인정받을 때 제일 행복하고 아빠 사랑받을 때 좋다라는 거죠. 또 우리 딸이 있는데 우리 딸은 지금 12살인데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논문이 세상에서 제일 싫대. 그 말이 왜 나와요? 제가 논문 쓰니까. 논문 쓸 시간이 되면 내가 어떻게 돼요? 예민해지거든요. 갈등도 있고 예민해지고 애한테도 잔소리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논문 쓰는 게 제일 싫대. 그래서 지금 걔가 하는 말은 논문이 싫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랑받고 싶다 이거예요. 부모 인정받고 싶다. 여러분들도 지금 어때요? 아직도 부모한테 인정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무슨 일 생기면 제가 연락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예요. 또 두 번째 아내예요. 이건 뭐예요? 제 아픔이에요. 네. 이런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지나치게 좋은 아빠가 되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앞으로 성찰을 해야 돼요. 그럼 어때요? 아, 내가 지나치게 좋은 아빠가 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두 좋아하세요? 자두? 자두 참 맛있죠? 자두 사면 저는 한 박스씩 사다 줘요.
한 박스씩 집에. 가다가 자두 싸면 바구니 채로 사주고 한 박스씩 집에 막 갖다 줘. 그럼 어느 날 집사람이 자두가 금방 상해요. 여보, 자두 어제 사왔잖아. 그래요. 근데 또 사왔어? 그래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이제 대학원 석사하고 이제 박사할 때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을 때가 있었어요. 물론 이게 중간중간 특강도 하고 그랬지만 그때 어떻게 자금 회전이 돼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우리 아들, 딸이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자두가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나한테 아빠 자두 먹고 싶어 그런 거. 내가 없었어 돈이 그때. 못 사줬어요. 못 사줬다고 못 사줬는데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야. 부모가 자녀한테 해주지 못할 때 그 마음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자두를 못 사주고 설득해서 자두 맛 쿨피스 싸거든. 250원짜리 하나씩 빨고 이제 왔죠. 근데 그게 내 마음속에 큰 상처로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때 이제 경제적으로 좀 넉넉해지니까 뭐래? 자두를 한 박스 사다 줘요. 그래서 아내가 딱 말을 했을 때, 아, 이게 뭐지? 내 아픔이구나. 이게 어디서 왔지? 생각하니까 딸이 딱 걸리는 거예요. 딸이.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픈 만큼 딸이 아팠을까 고민이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딸을 불렀죠. 컸죠. 18, 11살 때 불러서 아빠가 어렸을 때 자두를 못 샀는데 기억하니? 아, 아니. 기억 안 나? 이러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야. 그때 자두 쿨피스 너무 맛있던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만 상처거든요. 나만 상처. 근데 이게 성찰이 되지 않으면 뭐예요? 여전히 자두를 한 박스 사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왜 신발에 집착해요? 왜 신발이 집착해요? 왜 옷에 집착해요? 뭐에 집착하는 게 하나씩 있어요. 그게 뭐야?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내 과거에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게 발생했냐.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지 못했다? 그럼 그게 어떻게 지금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좋은 아빠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이 어렵죠. 취업 어려움이 뭐예요? 100번 지원을 하면 한 번 면접 보러 오라. 이런 암울한 현실들이 청년들이 경험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모도 아프다 이거예요. 부모가. 부모가 언제 아파요? 가장 큰 문제는 전세, 집값 이런 문제가 아파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언제 아파요? 자녀한테 해주지 못할 때. 경제적 문제를 갖고 부모들이요. 대부분 자기 삶을 즐기기 위해 쓰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부모가 어때? 애한테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줄 때. 그렇죠? 맞아요? 그게 경제적 위기 문제예요. 이번에 내 강의 준비하면서 이렇게 내 전화가 한 통 왔는데 내 제자예요. 대학원 너무 가고 싶어. 그래서 아빠한테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 대학원 가고 싶은데 아버지 돈 좀 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술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아파하더래요.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준다. 어려운 거죠.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준다. 근데 그 말을 하면서 그 친구 지금 아르바이트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아프다는 거죠. 경제적 위기가 있을 때 이거는 자신이 삶을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한테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줄 때. 또 남편은 언제 힘들어요? 아내한테 인정받지 못할 때. 그렇죠? 아내는 언제 힘들어요?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할 때. 이게 부모들이 가서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어떤 아픔이에요. 또 자녀가 남과 비교될 때. 이건 제가 경험인데요. 저는 애는 작은 애는 이제 8살 작은 애는 작고요. 13살 큰 애는 또 너무 커. 이게 문제 이렇게. 작은 애는 어디 가서 무시당할까 부럽고 큰 애는 또 친구들이 너무 크다고 어울리지 않을까 부럽고. 그죠? 자녀가 남에게 비교할 때. 또 자식이 인정받지 못할 때 가장 우울하다 이거예요. 자식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좀 뭐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 있는데 부모를 좀 기다려주세요. 부모가 여러분 닥달하기도 하죠. 왜 안 되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좀만 기다려주면 돼요. 또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좀만 기다려주세요. 열심히 살거든. 열심히 사니까 좀만 기다려주라는 거죠. 그렇죠? 부모님은 자녀를 좀만 기다려주고. 그런데 아프니까 사람이다. 아픔이라는 거 뭐냐? 평생 동안 거쳐가야 될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위기가 경험하고 무기력에 빠질 때 뭘 봐야 돼요? 아동의 아픔으로 돌아가는 거. 또 청년의 시기 아픔으로 돌아가는 거. 탐색을 하는 시간. 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자동차 정비는 매 월마다 하고. 그렇죠? 그런데 마음의 정비는 안 해요. 근데 내가 한 말에는 김정훈 교수님이 강의 때 하신 이야기예요. 마음의 정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정비. 자동차 정비는 매일 한 달만 하고 수능을 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토익 점수는 올리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마음을 안 봐요? 마음을? 자신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안 가져요. 그러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병이. 한 번 정도 아픔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아픔은 평생 동안 우리가 짊어지고 나가는 거예요. 또 아프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죠. 맞아요? 좀비는 어때요? 좀비는 어때요? 안 아프죠. 팔이 뚝 떨어져도 으 이러잖아요. 사람은 아프니까 아 아파 이러죠. 그 맞잖아요. 아프다는 거는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프다는 건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건강한 얘기.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했죠. 정신병원의 환자들이 어때요? 아프다는 거 몰라요. 그래서 정신과적인 치료적인 접근 중에 하나가 아픔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아픕니다. 이게 병식이라고요. 병식. 병을 알았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은 그걸 아는 순간부터 뭐예요? 치료가 돼요. 아픔은 내가 살아있다는 거다. 또 아픔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아픔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아픔을 다루는 법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아픔을 성찰하셔야 돼요. 내가 아프다는 거 한번 들여다보는 거. 잠깐이라도 좋아요. 길 가면서 스마트폰 하는 것도 좋지만 길 가면서 한번 생각에 빠져보는 거. 차 안에 있으면서 내가 뭐가 아프지? 내가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오늘 내가 이렇게 화가 나지? 들여다보는 거. 이게 성찰하는 거고요. 세 가지를 질문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가? 나를 신뢰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매일 해보세요. 그러면 아픔을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아픔을 표현해야 하는 거예요. 아픔을 표현해야 합니다. 누구한테? 믿을 만한 사람한테. 저 이것도 방법이에요. 여러분 상담자를 만날 시간도 없고 또 경비가 많이 들잖아요. 친한 친구 한 명을 잡으세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한테 잡고 오늘 내가 내 얘기 좀 들어줘. 내가 아팠던 거 이야기할 테니까 내 얘기 좀 들어줄 수 있겠니? 좀 도와줘. 드러내고 표현하고 공감해주고 또 그 친구가 아플 때 내가 가서 위로해주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이메시지로 표현해주는 거죠. 내가 이래 해서 아파. 이래 해서 화가 나. 이래 해서 소중한 내가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되니까 서운해. 제가 아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아내는 참 그걸 잘 말을 해요. 지금 심리학을 공부했던 친구인데 여보 이렇게 해서 내가 예쁘지 않다고 하니까 무가치한 존재처럼 말할 때 나는 서운해. 집안일 돕지 않을 때 서운해. 화내는 게 아니잖아요. 공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표현해 주는 거. 그러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죠. JYP의 박진영 씨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참 재밌는 말을 해요. 뭐 프로그램에 나와서 어깨를 도닥거리면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으니까 뭐해? 도닥거리면서 축하해. 애썼어 이렇게. 이것도 필요한 거고요. 이분은 이제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에요. 정신학 이제 의사고요. 그다음 로고세라피라는 걸 만들죠. 의미치료예요. 이분은 의미치료를 만들었는데 이분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빅터 프랭클은 이제 어떤 시점엔 나치 하에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수용이 돼요. 그래서 모든 가족이 다 돌아가셔요. 아내, 엄마, 아빠, 형제들까지 다 잃어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죽음이 조금씩 다가옵니다. 공포를 느끼죠. 근데 정신분석학자예요. 그리고 정신과 의사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자기가 죽음의 수용소에 있으면서 뭘 봤냐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부류의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요? 유리병으로 얼굴을 면도를 하더래요. 그리고 쾌활하고 위트 있고 재치 있고 유머 있고 약자를 보호하더래요. 그런 부류의 한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는 카포라는 그룹이에요. 카포. 이 카포라는 그룹은 뭐냐? 유대인인데 나치의 히틀러의 추종자보다 더 악하게 유대인을 괴롭히는 사람이 카포라는 그룹이 있대요. 같은 수용자인데 카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공격적이고 난폭하고 암울한 현실에 대해서 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지 않더래요. 이 카포가 되면은요, 유대인을 지배하는 또 다른 계층이 돼서 많은 혜택을 누렸다는 거예요. 술도 마실 수도 있고 가장 많은 고기를 먹고 또 차라리 그 나치 치아가 되기 전보다도 더 건강한 상태를 갖는 거죠. 서로 카포가 되려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도 활기차고 젠틀한 사람이 왜 활기차고 젠틀하냐에 대해서 빅터 프랭클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자기도 수용자지만. 그래서 발견한 게 특징이 뭐냐면은 의미를 찾더라고요. 의미. 어떤 사람은 내가 책을 쓰다 왔는데 이 책을 완성해야 돼. 그래서
이 책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없어. 그래서 아침에 일하면 유리병으로 만들어드려요. 또 한 사람은 가족이 있어. 다행히 내 가족들이 다 수용되진 않고 살아남은 가족인데 그 가족을 봐야 돼. 그게 의미라는 거야. 또 한 사람은 종교적 신념. 이게 바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었다는 거야. 빅터 프랭클은 다행히 이 수용소에서 나오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빅터 프랭클이 나와서 한 얘기예요. 니체의 일을 인용하면서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도 견딜 수 있더라 이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자르더라 이거예요. 또한 빅터 프랭클이 한 얘기예요. 역경에도 의미가 있고 나를 죽이지 못한 역경은 나를 어떻게 시켜요? 성장시키더라고요. 역경에 내가 뭘 줘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의미를 부여하면 그게 극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빅터 프랭클의 글에 나온 죽음의 수용소에서 나온 글을 읽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빅터 프랭클이 한 말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눈물은 그 사람이 엄청난 용기, 즉 시련을 받아들일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금 어려운 여러분들한테 이 문구가 가장 큰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요즘 마음의 병 갖지 않은 분들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다들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오늘 교수님 말씀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강의 내용 말고도 저희가 좀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오늘 여쭤보려고 합니다. 교수님이 처음에 아픔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좀 궁금해요.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가족 관계에서 조금 갈등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갈등이 좀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아버지를 이제 수용하고 이해하지만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좀 더 친근하고 또 자상하게 저를 케어주기 원했는데 그게 이제 못해줬던 것 같고요. 그게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하게 된 계기예요. 대부분 심리학이나 사회복지 공부하는 분들이 대부분 자신의 어떤 심리적 문제나 다뤄야 될 문제가 있어서 공부를 하게 되죠. 지금 아빠는 잘 지냅니다. 아빠 최고예요. 방송 보고 계신 아버지 정말 사랑합니다. 아까 한 친구분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아픔을 성찰하면 이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또 좀 많잖아요. 성찰하는 것만으로도 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네, 프로이드하고 우리가 로저스 이론을 조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프로이드는 지시적 상담을 이야기를 해요. 프로이드는 분석을 합니다. 당신이 꿈을 이렇게 꿨고 자유현상 기부 단어를 이렇게 말을 단어가 분석을 하면서 당신이 이러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 라고 분석을 하는 반면에 로저스는 거기에서 좀 더 발전해서 분석이 아니라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에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담자에게 뭘 해야 되냐면은 성찰의 기회를 달라고 해요. 내담자도 성찰의 기회를 상담자가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로저스 상담 좀 달라요.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그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럴 때 무슨 감정이었고 그 감정이 무엇이었죠? 그럴 때 어떤 식으로 그걸 대응하셨죠? 하는 성찰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문제를 다루도록 해주는 게 로저스 상담이에요.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픔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못 볼 뿐이에요. 못 볼 뿐. 상담자가 그거를 부각시키고 자극을 통해서 그 치료적인 접근을 하는 게 아픔을 성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좀 아플 때마다 자기 자신을 계속 들여다보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거절을 당할까 봐 무서워서 못 다가가겠다. 이럴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질문한 친구도 있었거든요. 거절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우리 딸이 지금 13살이잖아요. 근데 청소년기죠. 그러니까 집에 방에 못 들어오게 해요. 방에. 되게 서운해. 진짜 서운해. 한참 감추고 싶은 게 많은데. 네. 뭐 별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 네? 방송이나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는 거 없는데 하루는 방에 들어갔더니 침대에 딱 넣었더니 나가래요. 나한테. 4학년 때. 4학년 때 처음 충격이었어.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어. 한 번도 그 딸이 날 거절한 적이 없는데 나가래. 그래서 왜 그래? 했더니 나도 좀 쉬자고 그러더라고요. 거절이라는 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거절당하는 용기, 또 비난받을 용기 이런 게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그것이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냐라는 거 이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거절당했던 경험이 뭐가 있냐, 그걸 한번 탐색할 필요가 있겠고, 저 같은 경우는 딸이 그렇게 말해서 서운했지만은 괜찮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딸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화를 하면서 아빠는 정말 서운했다. 눈물이 막 구석구석 나오더라고. 진짜 갑자기 막 가지 복받쳐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딸이 괜찮아. 앞으로 내가 잘할게 이러더라고요. 응? 그런 거 필요한 것 같아요. 용기도 필요하고 다가가는 것도 필요하고 또 거절당했을 때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게 대답이 좀 될까요? 네. 이거 사실 제가 궁금해서 네.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이 안 되는 인간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참 문제예요. 사회가 이제 복잡해지니까 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관계성에서 계속 관계를 엮어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데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힘든 사람 있죠. 저는 좀 내려놓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25년 친한 친구 끊었어요. 예, 안 맞아 나랑. 안 맞는다. 중학교 때 친구인데 25년 친한 게 얼마나 친했겠어요. 군대도 같이 가고 뭐 결혼도 왔을 때 왔던 친구인데 안 맞아. 그 용기가 필요한 건데 끊고 나니까 뭐가 있냐면요. 굉장히 행복해요. 내 친구들한테 다른 친구 중학교 동창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한테 꼭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서로 안 맞는다. 그리고 내가 만날 때마다 화가 나고 서로 싸우게 되는데 서로 힘들지 않겠냐. 걔도 힘들고 나도 힘든 거 아니냐. 그래서 양해를 구했어요. 내 친구들한테. 걔 있을 때 나 부르지 말고 그 다음에 나 있을 땐 걔를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더니 또 다른 친구도 수용을 해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걸 지켜봤으니까. 그리고 그게 친구고. 그러니까 좀 내려놓는 작업도 필요해요. 너무 그 사람하고 엮어서 계속 뭘 하려고 하지는 말고, 그죠? 내려놓는 작업. 또 내려놓는 것부터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청산뉴스 공식 방명록 순서인데요. 네.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한마디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뭐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노래 가사를 좀 가지고 왔어요. 네, 데프콘이라는 가사 아시죠? 아까 김남도 교수님이 아프니까 청춘 이렇게 말하니까 이 데프콘이라는 가수가 노래를 만들었는데 아프지 마라 청춘. 근데 그분이 이렇게 참 재밌는 글을 썼더라고요. 이분이 참 어려운 삶을 살았더라고요. 뭐 전세가 없어가지고 보증금이 없어서 힘들었던 거, 비가 새는 집들, 또 맹장 수술을 하는 돈이 없어서 약물로만 치료하다가 맹장을 떼어냈고, 또 맹장을 떼어낸 다음에 병원에 가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카드가 쓰기 날까 봐 두려웠고. 근데 이분이 쓴 말이 있어요. 그 제목이 이래요. 아프지 마 청춘. 야, 나도 아플 때가 되게 많았어. 근데 포기 안 했다. 무조건 버텨. 그러면 이겨. 아프지 마 청춘. 이게 답변이 될 것 같아. 버티세요.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약해진 우리의 마음을 돌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토익 성적 많이 걱정하는데 영어 성적 말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좀 걱정하는 시기를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10년이 지나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때 우리 청춘이었는데 돌아보게 될 텐데요. 좋은 기억만 남는 청춘의 시기를 지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 되고 싶었던 존재가 되기에 아직도 우리는 결코 늦지 않았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뉴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